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산책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학 산책은 정부의 두 얼굴이라는 그 제목의 경제 에세이 책을 주 교재로 해서 이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시험과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이 정부의 두 얼굴 책 제3장인 왜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히 집단행동의 딜레마, 내식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그리고 뭐 국방이나 치안, 공공재해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에는 참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환경오염, 특히 뭐 미세먼지 문제, 모든 국민들이 1년 내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들 중국발 황사 먼지가 이 거대한 대륙을 거쳐가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그걸 다 알면서도 중국이든 또 한국이든 맨날 해결을 한다 그러면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떠넘기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해결된다면 모든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행복하겠죠? 예, 비용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러나 왜 해결되지 않을까?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은 맨날 그 선거 때마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거짓말로 끝나고 말죠. 국민들은 또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아주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집단행동이 개인의 어떤 최선의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그 사회 전체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즉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이제 뭐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하죠. 아니면 뭐 공익의 달성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해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위대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 푸주간 주인에서부터 각종 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쭉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최상의 상태, 공익이 달성한 상태로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200년간 고고히 지켜왔던 이 고전학파의 그런 하나의 그 거대 담론이죠. 이것이 무너진 게 바로 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은 개인의 최선의 선택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이득보다 개인들이 그것을 5천만 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비용이 편익보다 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공연하고서 당선이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어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표를 더 얻어야 될 것은 얻기 위한 그런 편익이 없거든요. 득표의 편익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은 굉장히 비용이 크거든요. 오히려 더 국책 사업이라든가 남북 경협 사업 등 지금 뭐 각종 펀드 사기 사건이니 뭐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굉장히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엄청 커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노력의 비용은 굉장히 작아요. 이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예, 그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뭐 일반 시민들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의로운 게 아니라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이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달성하는 선택에 이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고요. 우리 책에서도 마크 올슨이라는 학자가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단의 크기를 나눠서요. 소집단은 중집단, 중규모 집단이라든가 대규모 집단에 비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소규모 집단이 더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이 더 응집력이 강하고 자신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또 빨리 달성하게 되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조죠, 노조. 그러나 국민 전체로 확대되는 이 대규모 집단에서는 편익이 개인의 투입 노력 비용에 비해서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게임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우리 80쪽에서부터 이 책에 80쪽에서 질서의 딜레마 게임 모형에서부터 쭉 내시 균형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론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게임이론이 뭐냐? 도대체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행정학과 게임이론이 뭐냐라고 뭔 관계냐 이렇게 하면서 특히 내시 균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낍니다. 이 존 내시가 주장한 이 어떤 게임에 관한 하나의 정리거든요. 이 존 내시는 수학자예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취득을 할 때, 존 내시를 추천한 교수가, 이 내시에 대해서 단 한마디 했었는데, he is a genius. 천재라는 거죠, genius. 어떤 200년간 고고히 흘러내려왔던 이 아담 스미스의 담론을, 명쾌한 수학적 논리로 한 방에, 무너뜨린 그런 천재 수학자죠. 바로 이 천재 수학자가 만들어낸 이 내시 균형의 개념, 이것이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존 내시라는 학자가 이제 1950년대에 논문을 썼고요. 이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사망한 그런 어떤 천재 수학자죠. 이 게임이론이라는 거는요, 플레이어 간에 우리가 이제 서로 반응을 보면서 서로 저쪽의 작전이 뭐냐, 내 작전이 뭐냐 하는 걸 선택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인터랙션이죠. 플레이어 간에, 그러니까 행위자 간에요. 게임 참여자 간에 인터랙션을 다루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것이 기존의 경제학의 모형하고 다른 게, 기존의 경제학의 모형은 뭡니까? 그냥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 변수는 뭐예요? 오로지 가격이라는 축이에요, 가격. 가격이라는 변수가 수요자, 개별 수요자와 시장 전체의 수요,
그 개별 공급자 시장 전체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것이 수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어떤 그 가격 변수와 수급량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인간이라는 수요자 공급자 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한 것이지, 수요자가든 공급자든 다른 수요자와 공급자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 과점 시장에서 독점 시장이죠. 과점 시장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마켓에서 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을 즉 시장을 분점하는 거를 보통 두세 개 기업이 분점하는 상태를 이제 과점 기업이라 해요. 그래서 이 과점 기업은 오로지 가격 축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이 과점 시장 내에 다른 기업이 얼마의 가격을 설정하고 그리고 산출량을 얼만큼 생산할 것인지 이것을 보고서 자신의 가격 설정 이런 것 가격과 상품 공급량, 생산량을 결정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모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고, 또 독점 시장에서는 한 시장에서 오로지 한 기업만이 하니까 이럴 현상도 없죠. 근데 이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 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전략적 게임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축구 게임이라든가 뭐 바둑 두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고스톱 두는 거, 상대방이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방 수비에 따라서 난 몰라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묵찌빠, 뭐 다 그런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어떤 인터랙션 상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수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0쪽에 나오면은 이렇게 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표 보시면 제수의 딜레마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두 명의 제수요. 두 명의 플레이어죠. 두 명의 제수가 서로 공범인데 아주 살인죄에 보면 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범인데 서로 짜가지고 공범을 일으켰는데 왜 둘 다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분리수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방에다 집어넣고 경찰에서 신문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하죠. 자백할 것이냐, 뭐 아니면 무기권 행사할 것이냐,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무기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 가장 작은 형량을 받아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물론 범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형량이 단 1년에 불과해요. 둘 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자백을 해버리면, 침묵을 하지 않고 자백을 해버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자백을 해버리면은 넌 자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포상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경찰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대신 자백하지 않고 침묵한 다른 자는 이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우월 전략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더미넌트 스트라티지라는 거거든요. 더미넌트.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두 범죄자 A와 B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방이 자백과 침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요. 근데 자백이든 침묵이든 어느 것을 선택하든 내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A의 입장에서 보든 B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하든지 이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이 두 가지 전략을 다 취할 수 있다.
어떤 전략을 취하든 나는 어떤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이것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는 결국은 둘 다 자백하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둘 다 자백하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백해가지고 둘 다 5년형씩 사는 거예요. 둘 다 침묵했으면 어떻게 돼요? 1년형만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레토 최저 상태는 둘 다 자백하지 않고 침묵하는, 무피권을 행사해가지고, 범죄 증거가 안 나오게끔, 못 잡게끔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예? 예. 예, 제시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사실, 둘이 공멸하는 상태죠. 둘 다 자백함으로써, 어떤, 파레토 최적 상태,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이제 제시 딜레마는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죠. 두 명이고, 단 일회성 게임이고요. 예. 그리고 서로 단절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른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설정된 게임 상황이죠. 제시 딜레마는. 그래서 이 게임 이론에 대해서 이 넷이라는 학자가 1950년대에 이제 논문을 내면서요. 이것을 3명 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즉, N명까지 확대해요.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다수의 참여자가 플레이어로서 게임에 임하는 그런 게임 상황에서 과연 그 상대방의 전략이 어떻다라는 것이 결정됐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하는 것이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시가 낸 박사 논문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겨다 주는데요. 내시 균형의 상태는 우리가 그 교재 이 책 보시면은요, 83쪽에 내시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시 균형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시 균형의 상태는 뭐냐면은 기존의 제수의 딜레마도 일종의 내시 균형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수의 딜레마하고 내시 균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2명 이상의 게임 플레이어들이 어떤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수의 딜레마 상황도 일단 파레토 최적은 아니지만 서로 변동의 여지가 없는 두 플레이어 사이의 선택의 변동의 여지가 없는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시 균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형태의 게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반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수의 게임에서 그러면은 내시 균형 상태가 발생했냐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내시 균형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특정 전략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특정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나의 전략은 그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전략이 서로 균형 상태에 이르는 조건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83쪽에 보시면은 우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중국과 한국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 선택지를 놓고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저감 조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서 안 하는 것 쪽이 우월 전략이에요. 한국이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안 하는 쪽이 자신 입장에서 이득이 더 커요. 편익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저감 조치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것이 전략이 선택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우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감 조치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감 조치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저감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서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쪽이 더 편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월 전략이 없어요. 그럼 우월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균형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중국이 정합 조치 안 하는 선택을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합 조치를 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제수의 딜레마 상황이 아닌데 우월 전략이 없는 양쪽이 우월 전략 균형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게임 상황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내시 균형 상태예요. 내시 균형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동전을 두 명의 플레이어가요. 동전 뒤집기 게임을 한다고 보세요. 우리 A와 B가 동전 게임을 하는데요. 서로 동전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앞과 뒤냐 둘 중에 하나죠. 동전은. 그랬을 때 앞이 나오면은 서로 까는 거예요. 서로 동시에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위바위보랑 비슷하죠. 서로 탁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같은 게 나오면은 A가 이고요. 동일면이 같은 면이 나오면 A가 이기고요. 예? B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면 서로 얘는 앞을 내고 A는 앞을 내고 B는 뒤를 내고요. 뒷면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또는 A가 뒤고 B가 앞면이고 이렇게 서로 불일치 않은 면이 나오면은 B가 나와서 1점을 따는 이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돈 내기를 해도 되죠. 이랬을 때 어떤 전략이 유리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대값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앞면만 계속 나오게 한다고 해보세요. 앞면만 계속 동전의 앞면만 A가 나오게 한다면 B는 반복 게임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내다가 제가 앞면만 계속 내네. 그러면 난 뒷면을 내가지고 서로 불일치 않은 면이 일치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서로 내가 이겨야지 하고 그렇게 되니까 A는 지워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예, A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어떤 것이 최적의 전략이 되냐면 무작위로 내는 거예요. 무작위로 면을 내는 겁니다. 즉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건 똑같아요. 이것이 내시 균형 상태죠. 무작위로 내는 게. 이것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 홍길동이하고 갑순이하고 둘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계속 가위만 낼 경우하고 이 사람이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작위로 낸다. 무작위로 낸다면 3분의 1씩이거든요. 3분의 1씩. 3분의 1씩의 확률로 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보수가 크냐라고 했을 때 한쪽만 계속 내는 것보다 3분의 1의 확률로 무작위로 내는 것이 가장 기대값을 크게 만드는 내시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균형은 본질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는 여기서 내시균형이 본질적으로 2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나의 전략
결정하고 그것이 변동이 없는 상태가 과연 달성될 수 있느냐, 변동할 이득이 있냐 없냐, 즉 변동할 이득이 없는 상태가 균형 상태거든요. 그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시균형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시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공동의 문제, 집단의 문제가 왜 해결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시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